그림 형제는 아이들을 위한 교훈적 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동화 속의 성적인 코드나 잔혹한 부분들도 조금씩 고쳐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라푼첼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마녀는 라푼첼을 입구가 없는 높은 탑에 가두고 라푼첼의 긴 머리카락을 타고 탑을 드나들게 되죠. 어느 날 왕자가 라푼첼의 노랫소리에 이끌려 탑에 올라가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녀에게 들켜 라푼첼은 머리가 잘린 채 쫓겨나게 되고요. 왕자는 시력을 잃게 되죠. 그 후 둘은 재회하고 라푼첼의 눈물이 왕자의 눈을 회복시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초판본 라푼첼에선 숲속 탑 안에 갇혀 사는 라푼첼이 마녀 몰래 밤마다 왕자님을 만난 사실을 들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녀는 어느 날 라푼젤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할 때까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텔 마나님, 제 옷이 너무 작아져서 이제 더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기서 라푼첼은 왜 옷이 점점 꽉 낀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죠? 뭐냐면은 바로 라푼첼이 왕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림 형제는 이 부분을 순화시켜서 라푼첼이 임신했다는 뉘앙스를 제거를 해버리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혹시 뭐 교훈적이지 않거나 잔혹해서 부분 수정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텐데 그림 형제는 어떻게 했어요? 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은 아이들의 사람 죽이기 놀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사람 죽이기 놀이? 와, 됩니다. 제목이 진짜 굉장히 유용해 적극적이다. 보이네요. 예. 먼저 5살, 6살 무렵의 형제가 아버지가 돼지를 도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가 그 모습을 재현해 각각 푸주간 주인과 돼지로 역할을 나누는데요. 그런데 이때 형이 돼지 역할을 맡은 동생의 목에 칼을 찔러 동생이 죽게 되고 아이의 비명을 듣고 어머니가 놀라서 달려오게 됩니다.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칼을 뽑아서 이번에는 형을 죽이게 되죠. 그게 동화라고요? 결국에 그 충격에 자기 자신은 목을 매서 죽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가족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크나큰 슬픔에 빠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이야기야? 아니 이게 무슨 교훈도 없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법학과를 왜 나온 거야? 법학과를 나와가지고 범죄 얘기만 엄청 쓰네. 맞아. 맞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너무 잔혹해서 초판 당시에 비판을 받았는데 이후 목록에서 아예 삭제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너무 자극적이다. 아무 교훈도 없는. 그치. 돼지를 잡지 말자야 뭐야? 자, 그런데 그림 형제가 수정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잔혹하지도 않은 동화임에도 초판 이후에 제외시켜버린 동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장화신은 고양이와 푸른 수염이었는데요. 익숙한 동화인데?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다음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형제가 장화신은 고양이와 푸른 수염을 초판 이후에 다시 씻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지원 씨. 예. 고양이가 다시 장화를 안 신었기 때문에. 네,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표절 논란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거 우리 민족 이야기야. 매우 비슷한데 오답입니다. 혜성 씨. 매우 비슷하다. 다른 나라에서 정답. 네. 그러니까 그림 형제는 그 독일어로 된 그리고 민족의 어를 보여줄 수 있는 문학을 실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혜성 씨 뺐어요. 완벽하게 정답입니다.
어떻게 알아? 너무 멋있어 진짜. 나 이거 좀 잘 맞췄는데? 독일에선 장어를 안 신나? 뭐 왜 그런 거지? 그림 형제는 동화집을 가급적 독일 민족의 옛 이야기들로 채우는 것에 그 의의를 두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 동화와 아주 근접하다고 판단했던 장화시는 고양이와 푸른 수염을 이후 수정 작업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게 됩니다. 아, 프랑스에서 많이 왔나 보네요. 맞습니다. 예. 교수님, 그럼 그 수정 작업을 한 이후에 동화책이 좀 팔렸나요? 어떻게 됐어요? 예. 어느 순간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여기는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체 특별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가 영문판으로 출간된 거였는데요. 1823년에 영국에서 그림 동화집이 영어로 번역돼서 출간됐는데 당시 기사를 살펴볼까요?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에 수록된 독일의 인기 있는 이야기들이 출판되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와, 해외에서 반응이 더 좋았구나. 예, 좋은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문판은 언어가 다르다는 것 외에 기존의 버전과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였을까요? 그림이 들어갔나요? 예, 바로 맞았습니다. 바로 원본에는 없는 사파를 넣었던 것이죠. 와, 그림도 잘 엄청...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제야 좀 동화책 같아요. 그쵸. 그림이 보고 싶어. 있어야죠. 보고 싶을 것 같아. 맞아요. 그 아까 처음 보여주신 그거 있었잖아요. 독일에 그 처음에 독일어판 나왔을 표지. 때 예. 너무 표지는 정말 예. 딱 그거는 그거는 진짜 진짜 무슨 역사책 맞아.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영문판은 한 가지 더 기존 책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그림 동화집의 모든 이야기를 다 싣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야기들 위주로 50편만 발췌해서 잘했다. 축약본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그림 형제도 1825년에 영문판처럼 동화 50편을 발췌해서 출간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넣고 분량을 줄이면서 좀 더 인기가 많아진 거네요. 하이라이트 판을 만들었네. 네. 이것이 결국 동화집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책의 일종의 역주행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와, 교수님 그럼 드디어 그림 형제의 그 노력의 빛을 보게 됐네요. 예, 그런 것이죠. 이렇게 그림 형제는 그 시기 독일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작가가 됐고 이것은 그림 형제 동화가 오늘날 세계문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다 뭔가. 그런데 이때 그림 형제에게 기쁜 일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바로 동화집이 큰 인기를 끌었던 해인 1825년 5월에 비렐름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비렐름이 결혼한 상대에는 바로 비렐름이 동화 수집을 하던 당시에 많은 도움을 줬던 도로테아 빌트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럼 설마 동화 수집하다가 서로 이렇게 눈이 마주쳤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형제가 카셀로 이사를 갔을 때 어린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고, 그리고 이제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형 이름을 따서 아들도 야코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와. 근데 형은 너무 슬펐겠는데요? 내 아니요, 동생은 셋이 빼가고. 같이 살았습니다. 예? 죽을 때까지 같이 셋이요? 살았어요. 예. 결혼하신 그분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어땠는지. 그 분은 이상한 뭐라고 거구나. 나중에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남편 둘을 데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농담 삼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그림 형제의 그간의 노력도 점차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 동화가 꾸준한 사랑을 받는 데에는 때론 동화 속 이야기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독일 민족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동화를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럼 여기서 과연 어떤 동화가 탄생을 했을까요? 과자로 만든 집? 헨젤과 그레텔. 예, 하면 바로 떠오르는 동화가 바로 헨젤과 그레텔이죠. 아, 나 이게 참 좋았어. 이 동화의 내용은 가난 때문에 계모가 헨젤과 그레텔 남매를 숲속에 버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남매가 하얀 돌로 집으로 가는 길을 표시해 돌아오자 계모는 남매를 다시 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빵 조각으로 이번에는 길을 표시하지만 이번에는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숲속에서 과자로 만들어진 집을 발견하고 배고픔에 집을 뜯어먹는 남매를 집주인이었던 마녀가 불러들이게 되죠. 사실 아이들을 살찌워서 잡아먹기 위한 계략이었고요. 하지만 그레텔은 꾀를 내서 마녀를 오븐 속으로 밀어넣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간 남매는 결국에는 가족들과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현실이 반영되었다?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그 당시에 저렇게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이 있었나요? 뭐 생활고 때문에? 바로 맞추셨어요. 헨젤과 그레텔에서 현실을 반영한 부분은 바로 대기근으로 인한 가난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내다버리는 내용입니다. 헨젤과 그레텔도 초판본에서는 계모가 아닌 친엄마가 아이들을 버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동화 속 잔혹한 설정에만 그치는 게 아니었고요. 중세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과거 독일 및 유럽 일대에서는 실제로 가난 때문에 혹은 부적절한 관계에서 출산한 탓에 아이들을 길가에 버리거나 질식사시키기도 했고요. 일부러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거나 동물에게 먹잇감으로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와, 애가 뭔 죄야? 독일에서도 아이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고발당하거나 사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당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 서문에 비슷한 맥락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먹을 빵이 없고 궁핍 때문에 자식들을 내쫓아야만 한다. 혹은 가혹한 새엄마가 아이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헨젤과 그레텔에서 아이들이 거듭해서 버려지고 또 위험에 처하는 모습은 18세기 유럽 일대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나. 그럼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동화 한 편을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혹시 독일 브레멘이라는 도시로 향하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브레멘 음악대라고 하는 동화 기억하시나요? 얼핏 본 것 같아요. 농장에서 일하던 당나귀가 너무 늙어서 이제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개, 고양이 그리고 닭들을 이제 모아요. 그들도 모두 다 주인에게 버림받거나 아니면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브레멘의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가던 길에 도둑들이 금화가 쌓여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는 거를 이렇게 목격하게 되고 이제 배고픈 친구들이 다 같이 꾀를 내서 그 도둑들을 물리치고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동화 속에서 이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동물들은 도둑들을 쫓아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당나귀는 앞다리를 창에 기대고 서기로 했습니다. 강아지는 당나귀의 등 위에 뛰어 올라가기로, 고양이는 강아지 위로 기어 올라가기로, 그리고 마지막 수탉은 날아 올라가 고양이의 머리 위에 앉기로 한 것입니다. 당나귀는 힝 소리치고, 강아지는 멍멍 짖어대고, 고양이는 야옹거리고, 수탉은 꼬끼요 하고 울어댔습니다. 그럼 도망가요 이게? 아, 이거
피라미드로 쌓아서 엄청 거대한 괴물처럼 보이게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림자나 막 그런 걸로요? 그렇죠. 게다가 네 마리 동물들이 소리를 한꺼번에 내니까 기괴한 소리가 돼서 들려서 이제 도둑들이 괴물인 줄 알고 도망치게 되는 거죠. 아, 네, 사실 브레멘 음악대는 당시 하층 계급의 노동력을 착취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매몰차게 내버리는 지배 계급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브레멘 음악대 합창은 억눌린 자들의 저항의 목소리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결국 피라미드 쌓기는 쓸모없어져서 무능력한 존재로 취급받던 이들이 서로를 도와야 할 순간에 연대하고 협력해서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죠. 근데 니키 씨, 이 동물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브레멘에 꼭 굳이 가야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브레멘이란 도시의 특성을 작용한 건데 이 도시는 일찍부터 상업이랑 그 국제 무역이 번성한 곳이라 그 봉건 권력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자치 도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19세기 초에 브레멘이 농촌에서 온 난민들의 목적지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지금 헨젤과 그레텔이나 이 브레멘 음악대는 좀 현실을 좀 반영한 동화잖아요. 혹시 실제로 아예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림 형제는 독일 각지에서 구전되거나 기록된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독일 전설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